신화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만큼 유명하지만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집트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과 함께 4대 문명에 포함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화 또한 그리스 로마 못지않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폼나는 인문학에서는 알고 나면 더 재미있는 이집트 신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중심에는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주 세계를 창조하고 관장 및 지배하는 신입니다. 태양신 라는 생명의 근원이고 따뜻함, 성장, 힘과 에너지, 빛을 상징하고 이집트 신화 세계의 모든 생명체는 라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계절과 달, 식물과 동물 또한 창조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라로부터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인 파라오들은 이 태양신 라의 현신 혹은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태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런 라에게는 진리와 정의의 여신인 마하트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마하트는 진리와 정의의 여신으로서 선행을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정 또는 수직, 직선 또는 사각 등을 의미하며 우주의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분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트에게는 지혜의 신인 토트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토트는 이집트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신으로 지식과 기록의 신입니다. 또한 글쓰기, 의학 등은 물론 이집트의 시민적, 종교적 관행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 태양신 라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고 361로 구성된 달력을 만든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마하트와 토트는 3남 2녀를 두는데 순서대로 오시리스, 하로에리스, 세스, 이시스, 네프티스입니다. 간혹 어떤 자료는 이 부분에서 하늘과 별 그리고 천문학의 여신 누투가 태양신 라의 명령을 어기고 땅의 신 게부와 결혼하자 화가 나서 라는 달에게 그녀가 아이를 낳을 날을 주지 않을 것을 명령했고 이에 토트가 달의 신과 내기 장기를 두어 이겨 누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오일을 얻어냈으며 이에 누투는 하루에 한 명씩 오시리스, 세스, 이시스, 네프티스, 데호루스를 낳아 365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토트와 마하트가 부부고 그 사이에서 탄생한 자식들입니다. 그중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풍요, 농업, 내세, 부활, 생명, 초목의 신으로서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운다고 믿는 존재입니다. 또한 장남인데다가 총명하여 왕위를 물려받을 존재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오사이리스라고도 발음하는데 같은 날이 무한 반복되는 할리우드의 타임 루프 영화 리스타트에도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 왜 오시리스가 등장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여동생 이시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신이면서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신인데 이 부분이 전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부분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세스는 형인 오시리스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 왕위는 물론 오시리스의 부인이자 자기의 여동생인 이시스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스는 비밀리에 오시리스의 몸치수를 재서 그의 체격에 꼭 맞는 관을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뒤 어느 날 오시리스가 변방을 둘러보고 돌아왔을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잔치 중에 그 관을 가리키며 누구든 여기에 몸이 꼭 맞는 사람에게 이 관을 선물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에 들어가 누워보았으나 맞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오로지 오시리스만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후 오시리스가 관 속에 누웠다가 나오려는 순간 숨어있던 자객들이 뛰쳐나와 재빨리 관 뚜껑을 닫고 꽁꽁 묶은 뒤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왕 위에 눈이 멀어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오시리스가 담긴 관은 나일강을 따라 흘러내려갔고 지중해를 표류하다 레바논의 해안가에 있는 비블로스라는 동네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관이 닿은 그 땅에서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향기가 아주 독특한 그 나무는 거대하게 자랐는데 이를 신기하게 여긴 비블로스의 왕이 그 나무를 잘라 자기 성의 본관 기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시스는 남편을 찾아 사방팔방을 헤매다 결국 비블로스에까지 다다랐고 그 기둥을 보자마자 자기 남편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비블로스의 왕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기둥을 돌려달라고 간청했는데요. 다행히 비블로스의 왕은 그 기둥을 잘라 이시스에게 돌려주었고 이시스는 그것을 다시 다듬어서 관 속에 넣은 다음 나일강 뱃길을 따라 고향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항해 도중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관 위에 엎드려 정사를 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돌아온 이시스는 은밀한 곳에 관을 숨겨놓은 다음 델타에 있는 케미스 섬에 홀로 건너가 지내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아들 호루스를 낳고 조용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세스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파피루스 숲에 우거진 갈대밭에서 오시리스의 관을 발견하고는 이시스가 다시는 오시리스를 찾을 수 없도록 14조각으로 토막을 내어 이집트 전역에 뿌려버려 버립니다. 한참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시스는 슬픔에 잠겼고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조각들을 찾겠다고 결심한 뒤 세스의 부인이 된 여동생 네프티스와 함께 전국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시리스의 조각을 하나둘씩 발견할 때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사당을 짓고 오시리스의 모형물을 모시도록 하여 오시리스에 대한 숭배심을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두 여자가 전국을 헤매고 다닌 끝에 한 조각만 빼놓고는 모두 찾아 다시 합치게 되는데 찾지 못한 부분은 오시리스의 남근이었습니다. 세스가 그 남근을 잘라 나일강에 던져 모르미루스라는 물고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한 부분이 빠진 오시리스의 조각들을 다시 붙여놓고 그 옆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근을 찾아다니면서 곳곳에 간절한 마음에 오시리스의 남근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오벨리스크고 이 부분이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부분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나 서럽게 울었던지 이를 불쌍히 여긴 태양신이자 이시스의 아버지인 라는 다른 신에게 비슷한 것을 만들어 대신 붙여놓도록 명령해서 진흙으로 만든 남근을 붙였고 그 결과 오시리스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며 이것이 영화 리스타트의 오시리스가 언급된 이유입니다. 매일 죽음을 맞이하는 반복되는 날을 살지만 그 얘기는 매일 아침이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세스는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 토트왕으로부터 신이 되는 비법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비법을 알아야만 신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왕이 되어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었으나 토트왕은 세스가 괘씸하여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토트왕은 그 비법을 딸 이시스에게 알려줍니다. 이시스는 그 비법을 자기의 아들인 호루스에게 알려주었고 호루스는 나중에 신이면서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왕, 즉 파라오가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왕이면서 신이 되는 것을 호루스가 된다고 합니다. 호루스는 복수와 하늘의 신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인 오시리스를 죽인 세스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집트 항공의 로고나 비행기 꼬리 날개에 호루스의 심볼이 그려진 이유는 그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기원전 1780년경에 가나안 땅에 살던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원래의 이집트 지역인 하 이집트를 점령했고 원래의 이집트는 남쪽의 테베로 피난을 가서 상 이집트를 만들어 두 개의 이집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힉소스의 아포피스 왕은 이집트를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진정한 파라오인 호루스가 되는 비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추앙을 받는 진정한 파라오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포피스 왕은 그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테베의 젊은 파라오 타오 2세에게 온갖 공갈 협박과 회유를 거듭했지만 알아내지 못했고
자객 3명을 보내 생명을 담보로 협박합니다. 하지만 타오 2세는 비법 전술을 끝내 거절하고 기원전 1753년에 살해당하고는 미라로 보존되었다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미라를 분석해 본 결과 역대 파라오 중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을 거라고 추정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4번째 부분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집트 신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의 음모론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인데요. 말 그대로 음모론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세계적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무조건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엔 그 충격이 너무도 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데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굉장히 커져서 프리메이슨의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현재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프리메이슨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으로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요즘 말로 하면 프리랜서 석공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업종이든 프리랜서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프리메이슨도 일반 석공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석공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최고 메이슨은 마스터 메이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프리메이슨의 숫자도 별로 없었고 지금처럼 비밀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상위 프리메이슨의 주 업무는 신전이나 성의 건축이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즉 태양신 나의 딸인 마하트는 정 또는 수직, 직선 또는 사각 등을 의미하며 우주의 진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메이슨의 역사는 기원전 2600년경 야발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하학을 발견하고 연구 발전시켜 체계화한 내용을 돌기둥 밑에 새겨놓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은 더욱더 체계화되었고 수많은 메이슨들이 이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훗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8만 명의 메이슨들이 일을 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학문에 심취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큰 건물을 짓는 재료 중 으뜸으로 친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 이외에는 딱히 현대적인 건축 자재가 없기도 했었지만 돌 자체를 신성시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물론 우리나라의 고인돌까지 망자의 무덤을 흙이 아닌 돌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돌을 신성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설계하고 돌을 다듬는 일까지 각 단계마다 기하학적 과학 지식이 상당히 요구되었으므로 당시 메이슨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일이어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사제들이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사제들 중에서도 특히 석공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했는데 그들 또한 메이슨이라고 불렸고 사제이면서도 신성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특별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기 전에 두로의 왕 후람에게 공교한 공장, 즉 뛰어난 장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로는 현재 레바논의 티레로 당시 무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요청을 받은 후람 왕은 히람 아비프라는 메이슨을 보냈는데 그는 성전 건축의 중요한 비법을 알고 있는 숙련공으로서 솔로몬 왕 성전 건축의 책임자, 즉 마스터 메이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성전 건축 때는 몇십 명의 사제 메이슨과 더불어 수만 명의 메이슨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 즉 성전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는 히람 아비프를 비롯하여 가장 믿을 만한 15명의 메이슨만이 들어가 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15명은 히람이 알고 있는 건축의 비법을 몹시 알고 싶어 했으나 히람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대한 건축 비법을 쉽게 알려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까지도 그 비법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15명은 함께 모여 논의를 하다가 누군가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비법을 알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히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동원하겠다는 의미였고 15명 중 12명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떴지만 나머지 3명은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히람은 매일 정오가 되면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3명은 그가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 결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 문을 하나씩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히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끝내고 남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숨어있던 메이슨이 손에 수직자를 들고 나타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히람은 이 세상에 단 3명만이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다른 2사람의 동의 없이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가르쳐줄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메이슨은 갖고 있던 수직자로 히람의 이마를 내리쳤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은 히람은 비틀거리면서 서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서문에도 다른 한 명의 메이슨이 기다리고 있다가 수평자로 히람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이에 히람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동문 쪽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도 습격을 당했고 쇠망치로 이마 한가운데를 맞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숨을 거둔 히람 아비프는 마스터 메이슨으로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고 가장 모범적인 메이슨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에서 4번째로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한 부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오 타오 2세의 시체가 미이라로 보존되어 있어서 검시를 한 결과 히람 아비프의 상처 자리와 타오 2세의 상처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명 연구소에 따르면 타오 2세의 미라는 람세스 2세와 람세스 3세 등의 파라오들의 미이라와 같은 왕실 은닉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오 2세로 알려진 미라는 실제로는 히람의 미이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추앙받는 마스터 메이슨이라고 해도 파라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왕이었던 파라오들과 함께 묻힐 정도로 존경받는 메이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이집트 신화를 신봉하며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앞에서 3번째로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작은 나무 꼬챙이를 뜻하는 오벨리스코스에서 유래했으며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한 그리스인들이 관심을 보이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사학자인 헤로도투스가 최초로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도 워싱턴 기념탑으로 오벨리스크가 건축되었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하면서 굳이 오벨리스크 형상으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도 많으니까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는 이름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에는 무려 13개의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8개는 이집트에서 가져왔고 5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조반니 인 라테라노 성당 광장에 위치한 것이 세계 최대의 오벨리스크인데 로마 제국 시절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벨리스크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오거나 약탈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건축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져왔건 약탈했건 건축했건 왜 오벨리스크를 상징물로 세웠느냐는 것이죠. 바로 오벨리스크가 이집트 신화를 기반으로 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1달러 지폐의 뒷면입니다. 이 지폐가 음모론에 휩싸인 것은 피라미드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전시안 때문으로 이 부분은 미국 독립 역사를 알면 이해가 훨씬 쉽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에서 1783년 9월 3일까지 치러졌으며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 발표되었으며 전쟁에서 승리를 확고히 한 것은 1781년입니다. 그리고 1782년 미 대륙회의는 자신들만의 화폐인 달러를 만들면서 국장 도안을 채택하는데
그때 채택된 것이 바로 피라미드와 전시한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찰스 톰슨이 의뢰하고 윌리엄 바턴이 디자인했는데 당시 찰스 톰슨은 피라미드는 힘과 지속성을 상징한다. 그 위에 눈과 모토는 우리 미국 건국의 명분에 많은 은혜를 주신 섭리의 간섭들을 암시한다라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총 13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13개 주가 연합회 미합 중국을 건국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론 불신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들어 프리메이슨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필 피라미드냐는 것입니다. 힘과 지속성을 상징하는 것은 너무도 많음에도 굳이 13개 층으로 구성된 피라미드냐는 것이죠. 전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 불신자들은 그것이 전시안이 아니라 섭리안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 도상학에서 섭리안은 다름 아닌 전지전능한 신의 섭리 혹은 신의 은총을 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호루스의 눈입니다. 앞에서 호루스는 세상을 밝혀주는 광명의 신이면서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신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완성된 피라미드가 그 위에 있는 호루스의 눈과 합쳐지면서 완전한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최근 매일같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와 통화량을 결정하는 FRB,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속한 FRS는 국영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FRB의 이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국영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FRB는 민간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프리메이슨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은데 이 영상은 이집트 신화와 연결된 프리메이슨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프리메이슨에 대해 더 자세하고 완벽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